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40이 된 가정주부예요. 제 남편은 겉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심각할 정도로 돈 쓰는 것에 벌벌거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제 남편 때문이죠. 저는 남들보다 조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되게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좀 달랐어요. 물건에 대한 소유욕도 강하고 그에 못지않게 충동구매도 자주 하는 편이었죠. 생각해보면 이건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랑 언니도 그렇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줄 알았기 때문에 사치스런 제 성향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영원히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아빠 사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저희 집은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거든요. 저희가 살던 2층짜리 전원주택도 빚잔치 끝에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단칸방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집은 좁은데 그동안 새 여자가 열심히 사모은 물건들이 어마어마해서 어쩌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가 인터넷 중고 카페를 알려주었어요. 너나 중고 물건 싫어하지? 요즘엔 중고 찾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 그거 전부 팔면 못해도 몇 달치 생활비는 나오겠다. 친구의 말에 우리 세 여자는 마치 장사꾼이라도 된 듯 역할 분담을 해서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택배 포장까지 해서 집안 물건을 하나 둘 팔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말대로 물건은 곧 잘 팔렸어요. 그러다 개중에 거리가 가까워 택배 대신 직거래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제가 사서 딱 한 번 사용했던 커피 머신을 직거래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돈 벌 생각에만 들떠서 아무 생각 없이 편한 복장으로 약속 장소인 집 근처 놀이터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엔 깔끔한 차림의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그 순간 저는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쪼리를 질질 끌고 나온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한눈에 봐도 호감형이었어요. 저는 수줍게 남편한테 다가갔죠. 그런데 그런 호감도 잠시. 남편은 물건을 보자마자 대뜸 여기까지 왔는데 차비만 빼주면 안 되냐고 내고를 요구했어요. 순간 당황한 저는 깎아달라는 남편의 말에 발끈했죠. 안 돼요. 사용도 거의 안 한 새 거예요. 단호히 거절을 하자 남편은 할 수 없다는 듯 돈을 건네더군요. 이렇게 남편과의 첫 만남은 불편하게 끝나는 듯 했지만 우리는 그 일을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커피 머신 사용법을 설명하느라 통화를 했다가 이후로도 몇 번 통화를 하게 되었고 점차 일상 전반에 대한 대화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세상엔 별의 별 인연이 다 있다고 하더니 제가 평생의 반려자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처음엔 친구로 이어졌다가 만남이 거듭되면서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썸을 타게 되었죠. 처음 만났던 놀이터에서 남편이 내려온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요. 남편은 알면 알수록 보기 드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에 저는 끌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의 미래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행히도 이런 마음은 저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남편의 대시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남자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땐 제 사정도 그렇고 남편의 외모에 콩깍지가 씌었던 게 분명했어요. 남편은 만날 때마다 실속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이트보단 저렴하지만 나쁘지 않은 데이트 코스를 매번 생각해왔죠. 저도 예전 같지 않은 생활 탓인지 남편이 말하는 실속이란 단어가 나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데이트가 꽤 신선하고 재밌기도 했고요. 사실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절약과 궁상의 차이를요. 솔직히 저는 제 안목보다는 남이 좋다는 물건들을 고민 없이 사는 편이거든요. 반면에 남편은 뭘 하나 사더라도 최저가 비교는 물론이고 가성비와 가심비까지 따져서 신중하게 사는 편이었어요. 이런 남편을 통해 소비는 저렇게 해야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죠. 남편의 합리적인 소비에 감탄하면서요. 그렇다고 제 남편이 돈 앞에서 궁상을 떠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메이커나 명품을 고집하지 않을 뿐이지 좋은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입해 잘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 주변에선 센스가 좋다고 호평을 받는 편이기도 했죠. 그런 남편과 만나다 보니 저는 조금씩 경제관념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남편을 쫓아갈 수준은 못됐지만요. 경제 무식자에서 쓸모없는 지출을 구별할 수 있는 눈 정도는 갖게 된 거죠. 저희 이런 변화에 저희 가족들은 모두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오던 날 가족들은 남편을 이미 사윗감으로 콕 찍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양가 부모님들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죠. 결혼식을 하면 쓸데없는 큰 지출이 많기 마련인데 저희 남편은 절대 그런 걸 호락호락 넘기지 않았어요. 식장부터 신혼여행까지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며 계약을 했죠. 덕분에 우리는 최저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저런 남자가 어디 있냐며 저에게 남편을 잘 만났다고 칭찬하며 부러워했죠. 저 역시 제게 부족한 점을 남편이 알아서 잘 챙겨주니 이보다 든든할 수가 없었죠. 스스로도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결혼 후 확 달라진 생활에 적응해야 했어요. 바로 절약의 세계였죠. 쓰지 않는 물건의 코드를 빼놓아야 하고 엄연히 보온 기능이 있는 전기밥솥은 그 기능을 쓸 일이 없어졌어요. 게다가 냉장고의 효율을 따져 절대 물건을 꽉 채워 넣을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물건을 구매하려면 집에 있는 못 쓰는 물건을 버려야만 가능하다는 우리 집의 규칙이었어요. 안 쓰는 물건이라도 멀쩡한 물건은 절대 버릴 수 없었고 우리의 인연을 맺게 해준 인터넷 중고 카페를 통해 팔아야 했어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충동 구매는 물론 어떤 물건이건 꽂히면 사야 했던 저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마다 그에 앞서 무얼 처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야 했어요. 그 스트레스는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소유욕과 무력이 사라질 정도로요. 연애할 땐 그런 모습이 나쁘게 보이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남편의 투철한 절약정신은 제 정신건강을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TV 홈쇼핑 채널을 보다 24개월 무이자 신상 명품백을 보게 됐죠. 저는 사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집이 한순간에 그렇게 됐을 때도 명품백만큼은 처분하지 못했을 정도로 명품백을 좋아했거든요. 저는 TV를 보며 끙끙 앓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자기야, 저거 무이자로 하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된대. 결혼하고 지금껏 백 한 번 산 적이 없잖아. 이번에 하나 장만하면 안 될까? 백이 양말도 아니고 여러 개나 있어야 하는 거야? 자기는 남자라 몰라서 그렇지 여자는 가방을 옷이나 기분에 따라 바꿔 들어. 애들 책가방도 아니고 망가질 때까지 드는 사람은 없다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여자들은 그 돈을 주고 명품백을 사? 몰랐는데 자기가 들고 다니던 가방 말야. 우리 집 냉장고 값이랑 맞먹더라. 실속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상상해봐. 자기 어깨에 우리 집 냉장고가 매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명품백을 사겠다는 제게 남편은 냉장고 타령을 하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어요. 저는 결국 그 가방을 사지 못했어요. 주변에서는 내 월급으로 사면 되지 뭘 일일이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기분까지 망치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라고 그걸 모르나요? 하지만 저희 집의 경제권은 남편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조금씩 저는 남편의 절약정신에 짜증이 났고 뭐 하나만 걸려봐라 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 남편은 크고 안전한 차가 필요할 것 같다며 상의도 하지 않고 덜컥 차를 계약하고 왔어요.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 따져 물었죠. 어쩌면 자기는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이나 하는 차를 나랑 상의도 없이 계약을 해? 애 낳으면 짐도 많고 아무래도 지금 타는 경차보다는 크고 튼튼한 차가 필요할 것 같았어. 왜? 자기는 싫어? 솔직히 남편의 말에 저는 동의해요. 아이까지 태어났는데 실속을 따지며 경차를 타고 다니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남편의 고집스러운 절약정신을 깨고 싶었어요. 제가 막무가내로 트집을 잡자 남편은 정 그렇게 싫으면 가서 취소하고 오겠다며 저를 설득할 생각도 않더군요. 저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생각에 다음부터는 나한테 상의하고 결정하라고 얘기하곤 못 이기는 척 했어요.
솔직히 차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통 크게 지출한 남편은 그 뒤로 더 강도 높은 절약정신이 발동했고 급기야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자기야, 회사 선배한테 들어보니까 베네 쪼고리 그거 얼마 못 입는다더라. 무조건 내복, 실내복이 짱이라는데?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금방 크잖아. 분명히 얼마 못 입어서 중고로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있을 거야. 글쎄, 아이 옷을 중고로 사겠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첫 아이의 옷을 남이 입던 중고로 사겠다는 남편을 보고 저는 있던 정도 떨어졌어요. 제 반응은 상관없이 남편은 중고로 아이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깨끗하지 않아? 나 이거 전부 다 해서 2만 원에 사왔다? 글쎄, 이 남자는 아이 젖병까지 중고로 사왔더라고요. 아이 입에 무는 꼭지만 새 걸로 사면 된다면서요. 그것도 처음에 모유 놔두고 왜 비싸고 영양가 없는 분유를 먹이냐며 저를 이상한 엄마 취급까지 했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모유 양이 늘지 않자 애를 굶길 수 없어서 남편이 고집을 꺾은 거예요. 그렇게 남편과 육아에 치일 때였어요. 저는 임신하고부터 직장에서 은근히 차별을 받아왔는데 아이가 태어난 후로 몇 번 이른 퇴근을 했더니 대놓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더 싫은 건 그런 차별을 마치 저를 배려하는 걸로 포장하더란 거였죠. 이런 식으로 회사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저를 예민하고 꼬인 사람으로 만드는데 도저히 참고 다닐 수 없더라고요. 가뜩이나 육아휴직을 길게 하지 못해서 친정엄마의 손을 빌리고 있던 차에 저희 엄마가 육아를 하면서 손목이며 무릎, 허리까지 무리가 와 힘에 부처 하셨거든요. 저는 더는 엄마에게 아이를 부탁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잘됐다 싶은 심정으로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회사를 관뒀다고? 나랑 상의도 없이? 아니 어떻게 그런 걸 혼자 결정해?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한데 전부터 회사에서 애나 키우라고 은근히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더 길게 고민할 수 없었어. 그냥 앞으로는 내가 집에서 용준이 볼게.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렇다고 제게 뭐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한동안 말이 없던 남편은 뒤늦게 한마디 하더군요. 회사 다니는 거야 다 힘들지. 그래도 자기만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 애 엄마는 다 회사 그만둬야 하게? 장모님께서 힘들다고 하시면 조금 빠르더라도 용준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 어떨까?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자는 남편을 보고 저는 화가 났어요. 그동안 힘들었다는 제 말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도 않고 모두 다 힘들다는 말로 넘기려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살림과 육아는 생각했던 것보다 고되고 끝도 없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같았어요. 하지만 비록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이제 용준이도 좀 컸으니까 당신도 슬슬 복직하는 게 어때? 자기 아직 젊고 능력이 아깝잖아. 저는 남편이 제가 돈을 못 벌어오자 눈치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오기로 복직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용준이는 또 우리 엄마 불러다 부려먹으려는 건 아니지? 당신 어머니가 봐주신다면 복직할게. 표정이 왜 그래? 설마 우리 엄마는 되고 자기네 엄마는 안 된다는 건 아니지? 뭘 우리 엄마까지. 어린이집 있잖아.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니? 어린이집에 보내면 뭐든 다 될 것 같아? 애 아프다고 하면 회사에서 나와야 하고 어린이집 문 닫는 날은 눈치 보면서 회사에 휴가 써야 해. 그게 다 누구 일인 것 같아? 남편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싸움은 멈췄지만 저희 부부의 애정도 싸움과 동시에 멈춰버렸죠. 그렇게 저희 아이의 첫 돌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발품을 팔아가며 최저가 돌잔치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스스로 답례품까지 만들며 비용 절감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배알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왜? 돌잔치도 하지 말자고 하지? 이런데 뭐하러 돈을 써?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을 담아 남편을 쏘아댔지만 남편은 이 와중에도 신이 났더라고요. 우리의 첫 돌인데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돌잔치 하면 선물이랑 돈도 제법 들어오잖아. 축하도 받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좋은 걸 왜 안 해? 아무튼 아이의 돌잔치도 이런저런 행사 할인으로 저희는 저렴하게 잔치를 끝낼 수 있었고
돌잔치 홀을 가득 채운 양가 식구들과 손님들 덕에 남편은 대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언니가 뜻밖의 손님을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바로 제 형부가 될 사람이었죠. 형부는 대기업인 H그룹에 다니는 억대 연봉을 받는 능력자였어요. 예비 형부는 저희 아이돌 선물로 글쎄 명품 옷을 사왔지 뭐예요. 남편은 선물을 보자 화색을 띠며 저에게 슬쩍 그러더군요. 잘 챙겨. 이거 팔면 돈 좀 되겠다. 그 순간 얼마나 창피하던지.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예비 형부와 제 남편이 너무 비교가 돼서 기분이 영 그렇더라고요. 결국 저는 돌잔치 내내 팅팅 부은 얼굴로 있었어요. 그 후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 남편보다 씀씀이가 큰 형부를 은근히 더 반기는 듯 했어요. 솔직히 그럴만했죠. 게다가 언니네 시댁에서 몸만 오라고 했다며 엄마가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제야 저는 제가 결혼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니처럼 여유로운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언니는 결혼식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호텔에서 화려하게 올렸어요. 보기에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음식이 고급스럽고 맛도 좋아서 돈이 좋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도 느꼈죠. 그런데 제 남편은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창피해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옮겼어요. 잘생기고 하우대 멀쩡하던 남편은 어느새 실속과 최저가를 입에 달고 사는 궁색한 아저씨의 모습이 되어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저 남자랑 살아야 하나 남은 제 인생이 암담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전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오후와 저녁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잘 생각했어. 전문직은 정년이 없잖아. 그거 따기만 하면 꼭 부동산을 차리지 않아도 돈이 된다더라. 남편은 모처럼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지 모르면서요. 시험이 임박했을 즈음 이제 막 임신을 한 언니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얼마 뒤 엄마의 칠순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머, 너는 잊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엄마 칠순을 깜빡하니? 언니의 말에 순간 서글퍼졌어요. 오죽 생활에 쫓기고 살았으면 내 부모 칠순도 잊었을까 싶었거든요. 내가 자격증 따기만 해. 지질이 궁상 그만 떨고 당장 이혼이야. 앞으론 나도 돈 왕창 벌어서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쓰고 살 거야. 이놈의 지질이 궁상도 이제 끝이라고. 그리고 엄마의 칠순날이 되었어요. 남편은 퇴근 후 바로 친정집으로 오기로 했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이랑 둘이 케이크를 사들고 일찌감치 친정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제 손이 민망하게 이미 식탁에는 주문 제작한 고급스러운 떡 케이크가 떡하니 놓여있지 뭐예요. 언니와 형부가 사온 거였죠. 저는 제가 사온 케이크를 집 베란다에 감추었어요. 곧이어 생신상이 차려졌고 언니는 형부와 눈을 마주치더니 엄마한테 5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그에 비해 10배 부족한 50만 원밖에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어렵게 마련한 돈인데도 왠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 제게 언니가 그러더군요. 너네 힘들까봐 우리가 너희 목까지 넉넉하게 넣었어. 괜히 너랑 제부 부담 갖지 마. 언니 딴에는 저희 부부를 배려한 말이겠지만 오히려 그 말을 듣자 저는 더 기분이 상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엄마는 언니네 부부가 드린 용돈을 받으시곤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장녀라고 내가 시집가더니 어른이 다 됐구나. 아무튼 고마워. 이서 봐. 잘 쓸게. 엄마는 눈앞에 보이는 현금에 입꼬리가 귓가에 걸릴 정도였죠. 그때 남편이 뒤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쫓기기라도 하듯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 모습에 엄마는 큰 사위 보기 민망했는지 표정이 안 좋았어요. 정서방이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어떻게 미역국도 좀 더 줄까? 당연히 주셔야죠. 장모님 편 미역국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데요. 남편은 눈치 없이 떠들어댔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미역국 냄비를 통째로 남편한테 부어버리고 싶었죠. 돈 관리 잘한다고 경제권을 넘겼더니 장모 칠순에 빈손으로 와선 미역국 타령하는 인간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막 쏘아 붙이려는 그때 장모님,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남편이 편지봉투 하나를 꺼내 엄마한테 내밀었어요. 봉투를 열어본 엄마는 그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어요.
뭐길래 그러나 싶어 다가가 봤더니 글쎄 봉투 안에 등기부 등본 한 통이 들어있지 뭐예요. 주소를 보니 아빠가 사업 실패로 날렸던 저희 2층 집이었어요. 제가 작년부터 집주인을 찾아가 언제고 꼭 저한테 이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처음엔 절대 팔 일 없다고 하더니 이번에 시골로 이사를 한다고 저한테 파셨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예전 집을 엄마 칠순 선물로 구매했다는 남편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연신 고맙다고 하셨어요. 미진이한테 집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그 집은 꼭 찾아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 추억이 많이 깃든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남편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능청도 그 순간에는 세상 무엇보다 사랑스럽더라고요. 현금 봉투를 내밀고 의기양양해했던 언니와 형부는 민망한 듯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듯 했어요. 반대로 저는 구두쇠 남편 덕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굽었던 어깨가 절로 펴지는 듯 했고요. 석 달 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예전에 살던 2층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대문을 열자마자 저희 가족은 약속이나 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가꾸었던 텃밭도 아빠가 저희 자매가 태어났을 때 심었다는 나무들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날 짠돌이 남편이 준비한 엄마의 칠순 선물은 우리 가족에게 있어 최고의 선물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예전보다 더 지독하게 절약정신을 펼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예전과 다르게 밉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치 있는 소비를 저에게 보여준 남편에게 존경심마저 느껴졌죠. 남편을 오해했던 제가 한심할 정도로요. 남편은 그런 절약정신으로 돈을 모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쓰려고 하니 쓸 데가 없어서 나중에는 돈을 아끼는 자체에 재미가 들려 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남편이 돈을 아끼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기부였어요. 왜 TV를 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의 노인분들의 사연을 들려주고 후원 계좌를 알려주잖아요. 제 남편은 그런 방송을 그냥 못 넘겨요. 다만 몇만 원이라도 보내고야 마는 사람이죠. 오랜 시간을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도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유심히 살피지 못했었네요. 늘 궁산 떤다고 비난만 해왔죠.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하기 뭐하지만 제가 남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만난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고 그동안 오해하고 비난해서 염치 없지만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중이에요. 처음엔 지긋지긋한 절약의 세계에서 탈출하라고 시작한 공부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 모두가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거라서 공부를 하고 있죠. 누구보다 합격 소식을 기대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합격할 거예요. 저희 친정집을 되찾아준 남편을 위해서라도 저 역시 뭔가 보답을 하고 싶거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